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몽골이 유라시아의 제국을 형성하던 13세기에 유럽은 한창 중세 기독교의 미몽에 빠져 아시아에서 온 악마군단 몽골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1245년 리옹에서 공의회를 열고 동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교황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몽골에 대한 유럽 최초의 스파이인 셈인데요. 그 중책을 맡은 인물은 페르지아 출신의 수도사인 지오반니 데 피아노 카르피니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르피니가 특별한 임무를 받고 몽골로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출현하는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던 시기로 아시아의 동쪽 끝에는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실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해지던 여러 전설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동쪽 끝에 존재하던 프레스터 존의 왕국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은 이슬람권 너머에 있는 이 강력한 기독교 왕국에 갈 수만 있다면 항상 자신을 괴롭히던 이슬람을 협공하여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세기 초 유럽은 유라시아 초원 동쪽 어딘가에 강력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서아시아의 이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그들이 프레스터 존 왕국의 군대라고 흥분했지만 사실 기독교 왕국과는 거리가 멀고 곧 자신들을 파괴할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40년 몽골에 의해 키예프가 함락되었고 이듬해에는 바투의 군대가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레그니차 평원의 와이슈타트에서 이만의 게르만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동쪽의 러시아인부터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독일의 연이은 패배로 서유럽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1242년 봄이 되자 이 악마의 군대가 갑자기 퇴각했습니다. 몽골이 돌아간 이유는 지난 겨울에 우구데이가 죽어서 서로 데칸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럽이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유럽은 운 좋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유토피아라고 상상했던 사제 요한의 땅에서 이처럼 무서운 악마들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된 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우선 그 악마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것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험하지만 그들의 땅으로 가서 상황을 살피고 가능하면 기독교까지 전파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이때 선택된 인물이 바로 지오반니 카르피니였습니다. 프란체스코파 사제 카르피니는 스페인, 보헤미아, 헝가리 등지에서 수도회를 창설하였고 작센 지방에서 교구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수도회 안에서 명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유럽에서 행한 전도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이 믿었던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카르피니는 파견 당시 나이가 60세가 넘을 만큼 많았고 말을 타기 힘들어서 나귀를 타야 할 정도로 몸집도 거대했지만 결국 구육을 찾아가서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구육을 만나 몽골인이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살해하는 것을 비판하고 신 앞에 회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라는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육의 회신이 남아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공격이 신의 뜻에 따른 것이며 유럽 전체가 몽골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육이 카르피니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것이 놀라운데 어쨌든 데칸을 만난 카르피니는 무사히 귀환하였고 곧장 몽골의 내부 사정을 기록한 몽골인의 역사를 기술하였습니다. 카르피니의 책의 대부분은 몽골 군대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카르피니는 책에서 그들이 일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정복하고 돌아간 것은 황제가 사망했기 때문이며 지금 새 황제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 유럽을 정복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럽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카르피니가 디테일은 틀리더라도 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아울러 몽골군에 대한 설명은 대략 이렇습니다. 몽골군은 전쟁 중 도망병이 있으면 부대원 전체를 사용시키기 때문에 모두 용맹하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매복하고 포위하며 심지어는 땅굴도 파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것이 몽골의 진짜 전쟁이며 뒤나 옆에서 공격하지 마라. 매복 같은 것은 천박한 일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쟁 방식이 헛된 낭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몽골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을까요? 유럽 역시 몽골이 제일 두려워하는 활을 준비해야 하며 화살촉은 그들처럼 뜨겁게 달군 다음 소금물로 담금질해야 몽골 갑옷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손잡이가 긴 전투용 도끼, 고리 달린 칼이나 창, 두꺼운 갑옷, 나이프, 투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부대 구성도 그들처럼 1000명, 100명, 10명 단위로 조직해야 한다고 했지요. 즉 최대한 몽골군과 비슷하게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몽골군을 함부로 추격해서도 안 된다고 기술하였는데 몽골은 아주 뛰어난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 탄 말은 3, 4일을 쉬게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아주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르피니가 몽골의 망구다이 전술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카르피니의 책에는 황당무계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에게 몽골의 실상을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요. 카르피니는 유럽인들 중 최초로 몽골 깊숙이 들어가서 데칸을 직접 만나고 몽골의 실상을 파악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라시아 정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의 소통은 미흡했고 사실 파악도 현실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몽골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유럽은 선교사를 파견해 기독교를 개종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을 띠고 카르피니 다음으로 출발하는 인물이 바로 윌리엄 루브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